안녕하세요. 느릿담 팟캐스트 팟터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AI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그 아주 중요한 전환점, 그걸 만든 알렉스넷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2012년에 등장해서 AI 분야 전체를 확 뒤흔들었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지금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쓰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있잖아요. 그 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이 모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 역사적인 의미가 뭔지 분석한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 이면에 숨겨진 핵심 아이디어, 그걸 딱 짚어보고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분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순간을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있잖아요. 챗GPT 같은 AI랑 대화하다 보면 가끔 정말 소름 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뭐 질문하면 척척 답하고 심지어 농담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내놓는 걸까요? 이게 겉보기엔 거의 마법 같은데 그 속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겉보기엔 정말 마법 같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계산 과정, 그냥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챗GPT는요, 여러분이 입력한 질문이나 문장, 이걸 먼저 토큰이라는 작은 단어 조각들로 나눠요. 그리고 각 토큰을 벡터라는 숫자의 배열,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좌표값 같은 걸로 바꾸죠. 이 벡터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거대한 숫자판, 행렬을 만듭니다. 이 행렬이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특별한 계산 블럭을 여러 겹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GPT 3.5는 한 96개, 그리고 GPT-4는 한 120개 정도의 블럭을 거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각 계산 블럭은 입력된 행렬에 대해서 딱 정해진 수학적 연산, 주로 뭐 행렬 곱셈 같은 걸 수행하고요. 그 결과로 나온 새로운 행렬을 다음 블럭으로 넘깁니다.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챗GPT가 다음에 어떤 단어를 내뱉을지, 그건 마지막 계산 블록을 통과한 행렬의 맨 마지막 부분 있죠? 그 마지막 열 벡터를 다시 단어로 바꿔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원래 입력 문장 끝에 딱 붙고 이 길어진 문장 전체가 다시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이 과정이 답변 끝날 때까지 그냥 반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그 지능이랄까? 이해력 같은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냥 계산 블럭만 계속 돌리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지능처럼 보이는 능력, 그건 계산 블럭 자체보다는요, 그 블럭들 안에 있는 계산 방식을 결정하는 수많은 가중치, 영어로는 weights라고 하는데 그 값들에 담겨 있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이 가중치 값들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스스로 조정한 결과물이고요. 뭐랄까, 인터넷 전체에 버금가는 데이터를 읽으면서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패턴, 그 관계성을 통계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결국 이 데이터에서 뽑아낸 패턴인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 블럭을 깊게 쌓아 올리고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놀라운 성능을 끌어내는 방식. 이게 AI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 그게 바로 2012년에 발표된 알렉스넷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특히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분야,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죠. 알렉스넷 논문 저자 중에 한 명, 그 일리아 수츠케버가 나중에 오픈 AI 공동 창립자가 되고 또 챗GPT 개발까지 이어진 걸 보면 와, 정말 역사의 흐름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알렉스넷은 AI 연구의 패러다임을 정말 크게 바꾼 분기점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연구자들이 특징 하나하나를 직접 설계하려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알렉스넷 이후로는 일단 크게 만들고 많이 학습시키면 성능이 나온다. 즉 규모 그리고 성능 중심의 접근법이 대세가 된 거죠. 동시에 모델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그 내부를 이해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 소위 블랙박스 문제 있잖아요.
설명 가능성과의 트레이드오프가 시작된 지점이기도 하고요. 챗GPT가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다음 텍스트를 예측하도록 훈련받았다면 LX넷은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 이미지가 1000가지 미리 정해진 카테고리, 예를 들면 뭐 고양이, 개, 자동차, 배 이런 거 중 어디에 속하는지 맞추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아, 작동 원리도 챗 GPT랑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풀어주시죠. 네, 큰 틀에서는 매우 유사해요. LX넷은 이미지를 숫자, 그러니까 픽셀 값으로 이루어진 3차원 배열, 이걸 텐서라고 부르는데 이 텐서 형태로 입력을 받습니다. 이 텐서가 여러 겹의 계산 블록을 통과하는데 LX넷에서는 주로 컨볼루션이라는 특별한 연산을 수행하는 블록들이 사용돼요. 이 블록들을 여러 번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각 1000개 카테고리별 확률값을 나타내는 숫자 목록, 즉 벡터가 출력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이미지는 95% 확률로 고양이고 2% 확률로 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챗GPT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핵심은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게 1030만 장 이상의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셋인데 이걸 통해서 이 컨볼루션 블록들이 스스로 이미지를 보는 법, 다시 말해 이미지 속의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을 학습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알렉스넷이 이미지를 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특히 모델의 초기 단계, 맨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미지 모델은 언어 모델보다는 내부 작동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알렉스넷 논문에서 보여준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요. 모델의 맨 처음 계산 블록, 그러니까 첫 번째 컨볼루션 계층이 아주 기본적인 시각적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이에요. 이 계층에는 커널이라고 불리는 작은 필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커널들을 이미지 위로 쭉 훑고 지나가면서 각 위치에서 이미지의 작은 조각과 커널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합니다. 마치 특정 패턴을 찾는 작은 돋보기 여러 개를 동시에 이미지 위에 대고 보는 것과 좀 비슷하죠? 아, 커널이 일종의 패턴 탐지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놀라운 점은 알렉스넷의 첫 번째 계층에 있는 이 커널들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찾게 되었는지 시각화를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다양한 각도의 선 또는 뭐 특정 색깔의 덩어리 같은 아주 기초적인 시각 요소를 감지하도록 스스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개발자가 자 선을 찾아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모델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한 결과인 거죠. 이 커널들을 이미지 전체에 적용하면 각 커널 패턴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활성화 맵,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여러 개의 새로운 이미지 같은 게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미지에서 선이나 색깔 덩어리를 찾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고양이 인식 같은 복잡한 작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이런 단순한 패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개나 고양이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같은 종류의 연산, 즉 컨볼루션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만 다음 계층의 커널들은 원본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전 계층에서 만들어진 그 활성화 맵들 있잖아요. 그걸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층이 찾아낸 선이나 색깔 덩어리 같은 기초 패턴들의 지도를 보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조금 더 복잡한 패턴, 예를 들면 뭐 선의 교차점, 코너라든지 특정 질감 같은 걸 찾아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층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해 나가는 거네요.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서 복잡한 모양을 만들듯이요. 네네. 그런 비유가 딱 맞습니다. 더 깊은 계층으로 가면 이제는 뭐 눈동자 모양, 둥근 형태, 털 텍스처 같은 훨씬 구체적인 어떤 부품 수준의 특징들을 감지하는 커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계층 근처에서는 이러한 부품 수준의 특징들이 특정 방식으로 조합될 때 강하게 활성화되는, 예를 들어 얼굴 전체, 자동차 바퀴 같은 좀 더 고수준의 객치 개념에 반응하는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알렉스넷에게 얼굴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에는 얼굴이라는 분류 항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얼굴 특징이 유용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학습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학습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스스로 개념을 형성한다니,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런 깊은 계층들이 뭘 학습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커널 자체를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탐지기, 뉴런이나 커널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강하게 활성화시키는 실제 이미지들을 모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탐지기를 가장 흥분시키는 이미지들을 봤더니 전부 다 사람 얼굴이더라. 그러면 이건 얼굴 탐지기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특징 시각화라는 건데요. 특정 탐지기를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인공적인 이미지를 컴퓨터로 생성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 그 탐지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적 패턴을 찾고 있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계층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특징들이 추출되고 조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분류 판단을 내리기 직전에는 어떤 형태로 정보가 압축되는 건가요? LX넷의 경우 마지막 분류 단계 바로 직전에는 이미지가 409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긴 목록, 즉 4096차원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 벡터는 인베딩 공간 또는 잠재 공간이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차원의 추상적인 공간 속의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LX넷은 입력된 이미지를 이 4096차원 공간상의 특정 좌표로 딱 찍어주는 일종의 의미 지도 제작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096차원 공간이라니. 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그 공간이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갖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인베딩 공간은 그냥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공간에서의 거리가 중요해요. 알렉스넷 논문에서도 보여줬듯이 어떤 코끼리 이미지의 4096차원 벡터를 계산하고 이 벡터와 가장 가까운 점들을 찾아보면 픽셀 값은 전혀 다르지만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다른 코끼리 이미지들이 나타납니다. 즉, 모델이 이미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코끼리다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비슷한 개념끼리는 이 공간상에서 가깝게 모이도록 학습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 공간에서의 방향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후속 연구들에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얼굴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한 뒤에요. 나이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벡터를 조금 이동시키고 다시 이미지로 복원하면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안경 쓴 모습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안경을 쓴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은 언어 모델의 단어 인베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왕 벡터에서 남자 벡터를 빼고 여자 벡터를 더하면 여왕 벡터와 가까워지는 것처럼 벡터 간의 연산이 단어의 의미 관계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4096차원 공간의 의미 지도라. 와, 정말 흥미롭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그리기는 어렵네요. 이 복잡한 고차원 공간을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탐험해볼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활성화 아틀라스, 액티베이션 아틀라스라는 아주 멋진 시각화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특징 시각화, 그러니까 특정 패턴 탐지기를 활성화하는 인공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랑 고차원 인베딩 공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2차원 평면으로 압축해서 펼쳐놓는 기술, 차원 축소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결합한 겁니다. 마치 천문학자들이 별자리 지도를 만들듯이 AI가 학습한 개념들의 지도를 그리는 거군요.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네. 활성화 아틀라스 위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지점들은 원래의 고차원 공간에서도 가깝고 따라서 비슷한 시각적 특징이나 개념을 나타내요. 이 지도 위를 마우스로 탐험하듯이 이동하면 모델이 학습한 개념들이 부드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상의 한 경로를 따라가면 인공 이미지가 점차 얼룩말에서 호랑이로, 표범으로, 다시 토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지 속 물체의 개수나 크기와 관련된 특징들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심층신경망이 이 복잡한 시각 세계를 어떻게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조직화하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 아이디어를 언어 모델에 적용해서 모델 내부의 특정 활성화 패턴 그룹이 금은교 같은 특정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내고요. 이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모델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연구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은교 활성화를 강제로 딱 켜면 모델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금은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식이죠. 이는 모델 내부의 개념 표현을 이해하고 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엘렉스넷 이전에도 인공신경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존재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2012년에 엘렉스넷이 이런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엘렉스넷이 등장하기 직전까지는 어떤 접근 방식이 주류였나요? 알렉스넷 등장 이전, 예를 들어 2011년 이미지넷 대회 우승팀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프트 같은 소위 특징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어요. 즉, 컴퓨터 비전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해서 직접 설계한 여러 종류의 복잡한 알고리즘, 이미지 속 주요 특징점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조합해서 사용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능이 더 많이 개입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인공신경망 자체는 사실 1940년대부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80년대 역전파 알고리즘, 90년대 얀 르쿤의 리넷, 그 우편번호 숫자 인식하는 거, 그런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AI에 준 변방기술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 층을 깊게 쌓는 딥러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학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딥러닝의 대부 중 한 명인 얀 르쿤조차 리넷 이후 한동안 딥러닝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니까요. 그럼 2012년에는 뭐가 달라졌기에 갑자기 딥러닝이 가능해진 걸까요? 무슨 마법 같은 기술 발전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마법이라기보다는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규모였습니다. 두 가지 규모의 혁신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데이터 규모입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130만 장 이상의 네이블된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이었어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있었기에 모델이 복잡한 시각 패턴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던 거죠. 둘째는 계산 능력의 규모입니다. 2012년쯤부터 엔비디아의 GPU를 일반적인 과학 계산, 특히 병렬 처리에 활용하는 기술인 구다가 성숙하면서 엘렉스넷 팀은 15년 전 리넷 시절보다 대략 10,000배 이상의 계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데이터와 계산 능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군요. 그렇다면 모델 자체의 복잡도, 그러니까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그 가중치의 수도 엄청나게 늘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레넷5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약 6만 개였던 것에 비해 엘렉스넷은 약 6천만 개로 100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챗GPT 같은 모델들은 조 단위,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엘렉스넷보다 다시 10만 배 이상 커진 규모예요. 이처럼 인간의 직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초거대 규모가 바로 현재 AI 발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델 내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엘렉스넷이 데이터만 보고도 얼굴 같은 고수준 개념을 스스로 학습하고 또 언어 모델이 근문교 같은 추상적 개념에 대한 내부 표현을 갖게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델이 학습하는 수많은 내부 표현 중 상당수는 우리가 이름 붙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훨씬 더 기묘하고 복잡한 패턴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활성화 아틀라스 같은 시각화도 결국엔 그 초고차원 공간의 극히 일부 단면만 보여주는 것일 테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게 3차원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수천, 수억 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AI가 다음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예측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겁니다. 80년대, 90년대에 그 단순한 신경망을 1만 배 스케일업해서 알렉스넷 같은 이미지 인식 능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알렉스넷의 컨볼루션 블록을 좀 더 일반화하고 다시 1만 배 스케일업해서 GPT 같은 언어 능력이 나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규모가 커지면 질적으로 다른 능력이 창발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임계점이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AI 혁신은 어디에서 올 거라고 보시나요? 또다시 규모를 수만 배 키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렉스넷이 그랬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상할까요? 그게 바로 100만 불짜리 질문이죠. 어쩌면 단순히 현재 모델의 규모를 또다시 100배, 1000배 키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혹은 알렉스넷이 수십 년간 잊혔던 신경망 아이디어를 부활시켰듯이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AI 접근법이 미래의 컴퓨팅 환경이나 새로운 데이터와 만나서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길이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계산 규칙, 행렬 곱셈 같은 걸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로 반복하고 확장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창의적으로까지 보이는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인공지능이든 어쩌면 우리 뇌 같은 생물학적 지능이든 지능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지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반복과 규모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